옥신이가 제 역할을 좀 못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남는 건 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시부모와의 관계 문제들 그쵸. 굉장히 이제 사생활적인 진실공방까지. 영역이라고 네. 볼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이제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로 옥신이가 기름을 끼얹는 꼴이 아닌가. 네. 저와 함께 여론을 읽고 전망할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이성우 센터장님, 윤다빈 기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 기여인들한테 저희 기여인이라고 저번에 김수정 기여인. 교수님께서 이수정 교수님이 예. 말 붙여주셨거든요. 기여인. 기여인들한테 한 말씀, 오랜만에 인사 한 말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건 사고가 이렇게 흔치 않은 계절인데 예. 강력 사건 많이 나고 여러 가지 이슈 있어서 지금 매주 찾아뵙고 있고요. 하여튼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배도 한 말씀 해주세요. 아, 네. 저도 뭐 한두 달에 한 번씩 인사드리고 있는데 네. 오늘 또 사실 뭐 좋은 소식들이 많지 않아서 좀 그쵸. 아쉽긴 하지만 맞아요. 그래도 그 한 주간의 뉴스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전국을 전망하기에 앞서서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윤다빈 기자, 한 주간 여론이 어땠는지 여론조사 결과 짚어주세요. 네, 그 리얼미터 기준으로 우선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의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4일까지 닷새간 네.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32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물어봤습니다. 네. 그 결과 이제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지난주 대비 0.2%포인트 오른 37.5%를 기록했고요. 예. 이는 이제 7월 3주차에 이어서 2주 연속 오른 수치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국정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같은 기간에서 0.2%포인트 낮아진 59.3%로 나타났습니다. 네. 오차 범위 이내이다 보니까 여론이 네. 크게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결과인데요. 예. 다만 좀 주목해 볼 만한 점은 일간 지지율의 변화에서는 매일매일. 조금 네. 하루 단위의 지지율 조사에서는 조금 등락이 있었다는 점인데요. 오, 예. 네, 보시면 네, 일간 지표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의 경우 화요일인 1일에 37.7%, 네. 이후 2일에는 36.4%, 떨어졌네요. 네, 그 다음 날은 35.9%로 쭉 떨어지다가 예. 금요일인 4일에는 38.4%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 이렇게 반등했는데 센터장님, 이 여론조사 저희가 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지난주에 또 화요일 날 제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일주일에 어떻게 될 것이냐 약간 예. 저희 전망을 했었죠. 예상? 맞아요. 예언까지는 아니고 예상을 좀 했는데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했어요, 사실. 왜냐하면은 이제 7월 말 8월 초에 휴가 많이 가시고 그렇죠. 네. 정치적 이슈가 많이 없을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일단 수치상으로 주간 수치상으로는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1%, 네. 2%. 이거는 앞전에 금요일 날 발표된 한국갤럽의 조사에서도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에 대한 조사는 역시 큰 차이는 없었어요. 1, 2% 정도. 그렇죠. 그냥 뭐 강보합, 약보합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일간 순위에서 좀 달라진 거는 네. 금요일 좀 갑자기 반등. 해석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보니까 1일, 2일 좀 떨어졌어요. 떨어진 거 보면은 저 때가 뭐가 있었냐. LH 이 부실 아파트 수사 내용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때 정부의 어떤 조사 결과 발표도 나왔었고 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뭐 수사 의뢰. 정부의 좀 강력한 조치가 나왔고 실태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죠. 그 전주부터 사실 LH 문제가 터지면서 그게 쭉 이어지고 사실 정점을 찍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1일, 2일 이때까지만 해도 LH 문제가 모든 전 언론에 거론이 됐고 네. 약간 어떤 부동산 정책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을까? 아주 미세하지만 그래가지고 조금 하향 그 대통령 지지도에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보시면 3일까지 그 영향이 미쳤고 네. 3일 날 잼버리 문제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3일부터 오후부터 이제 이슈가 좀 불거졌어요. 그 예. 4일자부터 이제 신문들 많이 보도가 됐고 그리고 분당 서현 사건이 있었고 근데 4일날 올랐거든요. 네. 네. 왜 올랐나요? 저는 약간 그때까지만 해도 약간 이 잼버리나 어떤 분당 사건이 영향을 좀 덜 미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게 대통령하고 직접 연결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마침 대통령이 저희 휴가 중이었죠. 네. 휴가 그렇죠. 중이었지만 네. 4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대통령이 적극적인 어떤 휴가 중에 적극적인 조치를 맞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분당 사건에 대해서는 뭐 경찰 총동원해서 지금 초강경 대응을 하고 이렇게 지시를 했고
잼버리 관련해서는 한 69억 원의 예비비 지출을 제가 했고. 네. 또 그러니까 스카우트복 입고 나오셨. 그렇죠. 그건 이제 개영식 그 처음에 이제 할 때 일주일이었군요. 휴가 중인데도 참가를 했고요. 그러니까 휴가 중에도 좀 강력한 조치를 했고 저 잼버리 문제가 아직 어떤 대통령이나 정부의 정책의 어떤 평가에 약간 그 영향이 미세했다, 크게 미치지 않았다. 네. 그래가지고 좀 올라간 게 아닌가. 그래서 이번 주 말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발표될 여론조사를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외로 어떤 지역별 분포, 어떤 연령대별 분포로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이전 주하고. 예. 약간 지역별로 조금 증감이 있었고, 약간 있었지만, 큰 어떤, 영향을 미칠 요소는 많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그 흉기난동 사건이 연이어서 잇따르고 있는데 이것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근데 그거는 조금 뒤에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지난주에도 한번 저희가 시도를 해봤는데 지난 한 주간 이런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쳤을 우리 사회에 있었던 그 크고 작은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간략한 브리핑 오늘은 윤다빈 기자가 짚어주세요. 네. 일단 첫 번째 이슈는 이제 방금 센터장님께서도 짚어주셨던 새만금 잼버리 대회 철수 관련 문제인데요. 예. 결국에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잼버리 대회에서 이제 잼버리 대회 대원들이 새만금에서 결국 철수하는 것으로 네.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오늘 철수를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한참 이동하고 있는 네. 중이죠. 10시 출발이라고 했으니까 네. 조금 전부터 네. 정상적이라면 네. 출발했을 것 같네요. 네. 근데 이 철수가 카논 영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사실 태풍은 피하면 예상할 수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뭐 4년, 5년 전에 저희가 이거 유치했을 때 태풍이 올 거라고 예상할 수가 예. 없었고 심지어 일주일 전, 열흘 전에도 태풍 발생은 했겠으나 이게 뭐 이 경로가 이렇게 될지 몰랐으니까요. 사실 뭐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태풍이 저는 뭐 예전에 이제 기상청 출입도 했지만 태풍이 이렇게 한반도 이렇게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반도 이걸 수직으로 이렇게 네. 종단해서 예. 그 관통을 하잖아요. 저는 이런 태풍은 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오, 진짜요? 관통은 해도 약간 이렇게 비틀거든요. 네. 우측으로 비틀던지 좌측으로 비틀던지 하는데 완전 종단 내륙 한반도 특히 남한은 완전히 정 가운데로 이렇게 종단을 하던데 네. 좀 드물어서 이거는 피해가 좀 클 수 있을까? 어느 지역 어느 나라에서 했더라도 이 정도의 태풍이 온다면 철수가 불가피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사실 또 세계 스카우트 연맹에서 그 철수를 권고한 사안이 했었기 때문에 네. 좀 안전우선이죠.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잼버리 대회를 치르는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지금 각종 논란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특히 최근에는 이제 이 잼버리 대회에서 사용된 예산 내역들을 좀 언론 보도들을 그렇죠. 통해서 좀 살펴볼 수가 줄줄 있었는데 샜다. 네. 그렇죠. 총 이번 대회 예산이 1,171억 원이 사용됐다고 하고 거기에 예비비와 특별 교부세 99억까지 더하면 1,270억이 지금 사용된 네.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치인지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8년 전 일본에서 같은 대회를 유치하는데 380억을 쓴 적이 있거든요. 오. 물론 8년이라는 시간 간격이 있긴 하지만 예. 그때 3배에 달하는 그렇죠.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 1270억이 어떻게 사용됐냐라는 것들을 좀 상목별로 봤을 때 지금 이번 대회에서 그 외신들이나 실제 참가자들이 가장 많은 비판을 제기한 부분이 뭐 화장실이나 그런 네. 청결 문제들이거든요. 맞아요. 사실 폭염 이슈는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설 관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부재했다는 비판들이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 예. 그 올해 지금 화장실 청소 및 관리 비용으로 사용된 돈이 4,500만 원이라고 해요. 이 예산 중에서 오히려 이제 적은 거인가요? 매우 적은 거죠. 사실 예. 전체 예산이 1,270억이고 올해 쓰인 예산이 이제 656억 정도가 올해 이제 지출이 됐다고 하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4,500만 원이면 사실 뭐 0.1%도 안 되는 수치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벌레 방역이나 이런 여름철에 사실 예상됐던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 벌레 방역비도 한 5억 원 정도 그래서 청소 관련된 예산들도 상당히 좀 부족한 네. 부분들이 많이 보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번 대회 참가자들이나 외신 쪽에서 비판이 집중된 부분도 사실 이쪽이었거든요. 위생? 네, 위생이나 시설 관리 예. 문제들. 이 부분에서 사실 예산이 대부분 집행되지 않았다는 부분. 오히려 보면 지금 잼버리 관련된 공무원들
그 8년 동안 99명이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라는 네. 지금 지적들도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예산이 실제 참가자들의 현장에서의 그 안전과 그 원활한 적응을 위해서 사용된 것이냐, 네. 아니면 이제 공무원들의 편의적인 그쵸. 본인들의 어떤 외유나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용된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좀 있을 수밖에 네, 없을 그건 것 이제 같습니다. 앞으로 예. 짚어봐야겠네요. 예, 윤달민 기자가 이제 1,170억 정도, 1,200억 정도가 6년간 이제 투입이 된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얘기가 나온 게 그 중에 740억 정도가 인건비로만 그렇죠. 쓰였다. 예, 물론 인건비 따져봐야 됩니다. 인건비로만 쓰였다고 해서 무슨 조직위원회에 앉아 계신 그 뭐 행정하시는 분들 다 뭐 월급으로 나간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 안에서 그 월급도 나가고 그리고 기타 인건비, 그러니까 사업에 이렇게 투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화장실도 있을 거고 무슨 보수하는 것도 있을 거고 설치하는 것도 들어갑니다. 그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740억이라는 게 지금 조직의 해명이고요. 예. 그 안에 이제 또 사업별로 또 인건비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업체에 또 그 발주를 하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 총액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결과로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놓고 봤을 때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자꾸 화장실 얘기해서 좀 그런데 화장실만 봤을 때는 보통 4만 명 정도가 지금 이제 참가 규모가 4만 명이니까. 그렇죠. 화장실 개수도 나오고 그걸 청소하실 분들의 어떤 이게 다 계산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초기에는 전혀 그게 안 된 것 같아요. 뒤늦게 제가 알기로 한 400, 부랴부랴. 500명을 예. 투입을 하셨죠. 청소하시는 분들 인력을 한 4, 500명 투입을 하고 나서 비로소 좀 안정을 찾았으니까 뭔가 그런 부분이 계산이 좀 안 됐다. 네. 이 예산 부분은 물론 그 순수 1,200억 말고도 뭐 여당에서는 지금 간접 사업비라서 주변 SOC 사업비도 그렇죠. 결국은 새만금에 투자된 거, 이번 잼버리에 투자된 거 아니냐 따져봐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뭐 그걸 둘째 치고 순수 사업비로만 봐도 뭔가 이게 어디에 적합하게 쓰이고 네. 적절하게 쓰였는지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민주당 이슈 짚어볼까요? 네. 민주당에도 이슈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평화 발언 관련된 논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네. 이제 휴가에서 복귀한 이재명 대표도 이거 관련해서 이제 유감 표명을 한 상황입니다. 사실 혁신위를 이제 해체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들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당분간 이제 혁신위는 유지를 하되 아마 활동 기간은 예정보다 좀 단축하는 방식으로 단축을 하기로 한 거죠. 네. 한 20일. 네네, 네. 20일 정도에는 이제 조기 종료하는 방식으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진짜. 네네, 예. 좀 종료할 예정이라고 혁신위가 합니다. 제 역할을 좀 못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혁신위가 출범 직후부터 위원장의 네. 각종 구설 문제가 남는 건 그밖에 없는 것 같아요. 김은경 위원장의 말과 그 행동밖에 없었던 예.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게. 그렇죠. 더구나 이제는 뭐 시부모와의 관계 문제들 그쵸. 굉장히 이제 진실 사생활적인 공방까지. 영역이라고 네.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진실 공방까지 벌어지면서 혁신위가 출범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근데 이제 혁신위가 그럼 과연 조용히 물러날 것이냐? 네. 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보면 왜죠? 네. 이제 민주당에서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 관련된 그 투표 기준에서 네. 민주당의 경우에서 보면 사실 대의원이라고 해서 네. 각 지역마다 그 지역위원회를 좀 대표하는 그쵸. 인원들이 네. 보통 한 뭐 40여 명 정도가 지역마다 존재를 하는데 네. 그분들은 사실 투표의 등가성이 매우 높습니다. 본인이 한 표를 일반 행사하면 당원보다 높잖아요. 네. 네. 본인이 한 표를 행사하면 그게 권리당원 60표 정도의 예.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대의원들은 굉장히 당내 의사결정에서 그렇죠. 중요한 예. 존재들인데 지금 혁신위가 이 대의원제를 폐지하겠다. 대의원도 똑같은 한 표만 행사를 해라, 권리당원들.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지금 그 주장 자체가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 소위 말하는 개딸로 불리는 그분들이 줄기차게 왜 요구했던 거잖아요. 네. 플래카드도 붙이고 막 현수막 붙이고 그렇죠. 뭐 집회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구성을 보면 이게 이재명 대표가 공천을 해서 만들어진 의원들 구성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사실 이분들은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공천이 됐던 네네. 분들이고 어쨌든 당내 그 원내 지지 기반은 좀 약한 게 맞으니까. 그렇죠. 이재명 대표 자체가 영선 대표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0.5선이 0.5. 0.5선이죠. 예, 0.5 된 선. 거죠, 이제. 네. 예, 예. 근데
아무래도 이 대의원들은 과거 뭐 소위 친문 진영이라고 할 만한 진영들에서의 영향력이 큰 세력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예. 이제 반대쪽에 있는 그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쪽의 입장에서는 이 대의원제를 지금 폐지하겠다고 하는 건데 사실 당내에서 이게 굉장히 첨예한 갈등의 주세인데 혁신위가 오히려 이걸 이제 혁신 안건으로 들고 나오면서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이제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로 마지막 지금 결론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안 그래도 지금 민주당 내에서 뭐 친명 비명 간의 갈등이 지금 분출되는 상황에서 혁신위가 기름을 끼얹는 꼴이 아닌가 네.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검찰 법조 이슈도 있었어요. 민주당 관련해서 전당대회 돈봉투 논란도 민주당을 흔들고 있는데요. 이거는 좀 저희가 어떤 부분 짚어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윤관석 의원이 이제 구속된 상태이고 예. 지금 민주당에서 실제로 돈을 받았다는 의원들 19명에 리스트가. 네, 이미 일부는 뭐 언론에 다 공개가 네. 되어 있고요. 그 19명의 지금 존재가 보도가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돈 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은 지금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문들을 계속 발표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이제 향후에 수사나. 수사나 예. 이제 뭐 법적 판단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총선이 이제 내년 4월이니까 뭐 한 8개월 정도 남은 셈이죠. 네.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이어서 소속 의원들 거의 20명 정도가 그 검찰 수사 라인에 올라 있는 네. 상황이다 보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사법 리스크를 안고 다음 총선을 치러야 하는 그 부담도 좀 안게 됐습니다. 누군가의 빅픽처 아닐까요? 누굴까요? 그건 저도 모르죠. 근데 그 김은경 그 혁신위원장도 그렇고 딱 들어와서 이제 계속 구설이 있었으니까 뭔가 엑스맨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아니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썰들이 보니까. 많이 김은경 있죠. 위원장의 뒤에는 누가 있다. 네. 그렇죠. 그런 네. 얘기도 있고. 그렇죠. 예. 네. 자, 그러면은 끝으로 LH 순살 아파트 논란 짧게 짚어주세요. 네. 정부 여당 차원에서 사실 각종 이제 카르텔 관련된 이슈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LH 순살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 건설 카르텔로 규정하고 이제 전방위적인 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설 이권 카르텔과의 전쟁에 나서겠다 지금 얘기를 한 상황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도 지금 철근 시공을 누락한 이제 네. 시공사들에 대해서 현장 조사에 나선 상태고 경찰 역시 그 해당 업체들에 대해서 본격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도 자체 TF를 구성해서 이 사안들에 대해서 원인 조사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게 LH 아파트는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가장 큰 이슈였고 맞습니다. 이게 계속 이어질 거라고 네. 저희도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전망하셨죠. 근데 잼버리에 이게 잼버리 가려졌죠. 잼버리하고 지금 분당이 그 묻지마 묻지마, 살인에 예. 가리면서 다소 조금 수그러든 상태인데 네. 어떤 뭐 분당 사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우리의 어떤 치안 문제 이런 정책으로 이어질 좀 변화를 이끌어올 것 같고 잼버리는 물론 그 이후에도 파장이 계속 되겠지만 일단은 11일, 12일까지 끝나고 나면은 약간 수그러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LH 아파트는 사안에 따라서는 계속 좀 다시 불거질 수도 맞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전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 2부 정치의 민족에서 이제 여야를 대표하는 게스트들이 나올 건데요. 잼버리 부실 운영, 김은경 혁신위원장 이슈 관련해서는 그때 한번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국민들의 불안감을 키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21일에는 신림역에서 묻지마 범죄가 이뤄졌고요. 묻지마 흉기 난동. 그리고 3일 오후에는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전국 주요 도심과 지하철역을 겨냥한 살인 예고글이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오면서 참 세상이 미쳤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두 분은 이 사건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 분당 터졌을 때 네. 그때 뭐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 동네가 하필 제가 한 10년 넘게 살았던 동네예요. 네네. 그래갖고 그 물론 지금 다른 데 살지만 네. 그 지형이 저는 다 그려지더라고요. 좀 특이합니다. 그 서현역 AK 플라자 근처에서 난 건데 거기서 이제 범행이 발생을 했는데 네. 그 구조가 약간 특이해서 외부하고 이제 연결돼 약간 고가처럼 이어져 있고 고가에서 바로 아파트 그러니까 백화점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거기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네. 거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러니까 백화점하고 접근성이 좋으니까 되게
근처에 바로 아파트가 있어서 네. 이렇게 편안하게. 일상 편안하게 이제 백화점 가고 식사하고 쇼핑하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연결도로 같은 데인데 네. 거기서 되게 끔찍한 범죄가 벌어져서 저도 좀 되게 놀랬고 네. 뭐 얘기 들어보고 보도 보니까 지금 서현역 일대 뭐 유동인구가 많이 줄어가지고 지금 장사도 잘 안 되시고 지금 걱정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21일 날 신림역 사건 나왔을 때 사실 그 직후에 또 저랑 중국에서 맞아요.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이수정 교수님 나오시고 그때 맞아요, 하셨는데 맞아요. 사실 또 날 거라고 그때 그런 얘기도 했지만 나면 안 되겠지만 또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교수님도 말씀하시 저도 약간 모방범죄. 걱정을 예. 했었는데 하루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좀 앞으로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선배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그 뭐 고속터미널역에서도 흉기 갖고 있는 사람 잡고 이제 경찰이 IP 추적해서 그런 예고글 올린 사람들 잡고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좀 어떠셨어요? 사실 이런 흉기 난동 이슈가 발생하고 나서 사실 뭐 저같이 이렇게 울그락불그락하게 생기고 이렇게 시꺼먼 사람들이 뭐 길거리에서 누가 시꺼먼가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누가 사실 뭐 길거리 다니면서 내가 위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쵸. 살겠어요. 예. 근데 저만 해도 사실 이제 누가 뭐 갑자기 뭐 달려오면서 옆을 지나간다던가 뭐 조금 이제 약간 좀 일탈적인 행동을 네. 보이는 모습들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도 이제 위협적으로 불안함을 느끼겠죠? 예.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요즘 애들 보면은 이어폰 끼고 네, 이어폰 진짜 많이 끼면 안 돼요, 걸어 걸어다니잖아요. 다닐 때. 그러니까 이 사건 나고 나서 자녀들한테 이어폰 끼고 걷지 말아라. 네. 예, 그 얘기를 꼭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어제 그래서 귀에 안 꽂고 여기로 하는 그거 아. 샀습니다. 사야 되나요? 그래도 귀에 너무 꽂고 있으면 그 노이즈 캔슬링이 돼가지고 그쵸, 어떤 맞습니다. 위협이 예, 있을지 예. 감지하지 못하니까 되게 위험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소리가 너무 잘 들려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 6일날 그 네. 신논현역 9호선 아, 또 맞아요. 보면은 옆칸에서 비명 소리가 나니까 뭐 다들 그냥 맞아요. 그쵸, 갑자기 예. 이제 피하느라고 막 진짜 난리가 난 거죠. 그 과정에서 넘어지고 다치고 한 건데 네. 저 같아도 만약에 퇴근하는데 옆칸에서 그렇게 비명 소리 비명소리가 들리면 들리면 섬찟하고 당연히 좀 몸이 피하지 않을까 그 네. 생각을 하니까 이게 정말 좀 피부로 와닿더라고요. 시민 불안감이 이렇게 커지니까 경찰이 특별 치안 활동을 선포했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이 총기나 테이저건 등을 적극 활용하라라고 전국 경찰에 지시를 한 건데요. 근데 이제 일선 경찰들은 이게 소송 부담 때문에 결국에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뭐 장갑차도 대구 시내에 등장을 했고요. 이런 거 보면은 좀 이런 대안들이 시민 안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시나요? 실제로 저도 이제 경찰 예. 출입을 한 2년 정도를 했었는데 일선 경찰분들이 총기뿐만 아니라 사실 테이저건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좀 부담을 많이 느끼겠습니다. 네. 이게 뭐 이제 사격해야 돼, 이렇게 테이저건 사용할 수 있는 규정도 굉장히 깐깐한 데다가 실제로 그런 것들이 좀 생명의 위협을 가한다거나 예. 아니면 예기치 못한 문제를 낳았을 때의 어떤 사후적인 책임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조사 과정을 거치는 것 자체가 그쵸. 본인들에게는 사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엔 안전한 방향을 안 쓰는 쪽으로 결국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 이런 이제 강력범죄나 이런 사안들에 있어서는 뭐 테이저건이나 총기 사용의 필요성들이 분명히 있는 네. 사건들이 존재를 할 텐데 현재 경찰들이 사실 이런 어떤 행정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하는 데서 부담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해소해 주는 거는 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예. 조치가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인 부담은 큰데 이게 상당히 뿌리가 깊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경찰이 어떤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이 단순히 이제 총기 테이저건을 떠나서 되게 오래 전부터 약간 네.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제가 이제 경찰 출입을 할 때면 좀 뭐 되긴 했지만 그때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뭐 그러니까 차량을 타고 이제 도주하는 범인들이 있을 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경찰차로 가면 모르겠지만 자기 승용차로 이제 사법 형사들이 이제 그 그러니까 잠복하다가, 잠복할 예. 수도 있고 아니면 추적을 하다가 이렇게 쫓아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뭐 빨리 쫓아가다 보면 뭐 상대 차량 부딪힐 수도 있고 그쵸. 주변에 있는 다른 차량, 일반 차량하고 승용차하고도 부딪힐 수 있는데 네. 그런 경우에 수리비를 경찰 본인이 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차의 어떤 수리비 이런 네. 거를 본인이 내야 되고 본인이 낸 그러니까 일반 차량, 시민의 차량
그 수리비도 본인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극적으로 네. 대응할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예. 있는데 그랬기도 했고 예전에 보면은 뭐 가정 내에서 아니면 밀폐된 공간에서 가정 폭력 사건 많이 나잖아요. 맞아요. 그랬었죠. 네. 신고가 와도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아. 문을 따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문을 딴 거에 대해서 또 경찰, 문을 따는 건 소방이 따기도 하죠. 이게 소방도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걸 공권력한테 책임을 지우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나 이런 부분의 어떤 소극적인 대응이 어느 하나 총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상당히 좀 오래된 어떤 분위기가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총기 테이저건 아까 윤다빈 기자 얘기했지만 사실 테이저건도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네. 조심스럽죠. 예,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어떤 쉽게 할 수 있을까? 네. 물론 엊그저께 한동훈 장관이 경찰과 시민의 어떤 정당방위는 적극적으로 인정을 하는 쪽으로 하겠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지만은 뭔가 전체 경찰의 어떤 전체적인 공권력 집행에 있어서 조금 더 좀 무게를 실어주는 그런 어떤 의미 있는 변화, 제도 변화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자, 14명의 피해자를 낸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가 최 씨잖아요. 어제 신상 공개가 됐는데 최원종 예, 씨죠. 2020년에 조현병 전 단계인 조현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았지만 치료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사법입원제 도입론 재부상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사법 입원제는 이번에 좀 처음 알았는데 예, 좀 예. 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간단히 설명을 이제 구독자들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자해, 타해, 뭐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가 있을 경우에 치료 목적으로 강제 입원을 시킬 건데 그 강제 입원의 결정을 법원이나 정신건강 전문가로 구성된 일종의 준사법기관이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지금 정신병원 이제 입원시킬 때 이제 가족이 막 시키고 막 이런 아니면은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는데 네. 그러지 말고 어쨌든 법원 어떤 사법부와 전문가가 어떤 구성이 된 별도의 기구나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저는 뭐 어느 정도 좀 이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놓고 갈등이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이게 가족 간의 갈등도 있고, 그렇죠. 이게 행정기관도 사실 손을 쓰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의료기관도 만들어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이거를 좀 공동의 기구를 만들어서 의견을 좀 정하고, 의사를 결정을 해서 입원을 좀 적극적으로 좀 실시를 진행을 하자.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어떤 뭐 절차상의 어떤 문제점 그런 거를 좀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생처장님께서는 이제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2016년에 이게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선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최근에 이제 워낙 이런 유형의 강력 사건들이 예. 많다 보니까 이런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사후 관리 문제들은 분명 이제 짚고 넘어가야 할 측면이 있을 텐데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또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감독하는 것들 그리고 이 법원이나 이런 법적 판단에 의해서 개인의 어떤 정신병력이나 이런 것들을 판정한다는 것들이 적합한가에 대해서는 한번 조금 더 고민해 볼 측면이 그렇죠. 있지 않나라는 예.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법 입원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다양한 예방책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안철수 의원이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묻지마 흉기난동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실시하는 정기 건강검진에 정신건강검진을 필수검진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도입 시기도 바로 내년인 24년부터 2년에 한 1회씩 실시하는 것으로 전 연령대에 걸쳐 도입해야 합니다. 이 제안 논란의 소지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장 기자 어떻게 보시나요? 저요? 저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그런가요? 발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사실 모든 사람이 정신병이 있다고 잠재적 범죄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네. 범죄가 발현되지 않게 환경의 영향도 크고 그런데 이제 다 이렇게 해서 낙인 찍기로 전락할까봐 그게 좀 우려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거 기사 안철수 의원 이 얘기가 보도되고 나서 그 밑에 댓글을 보니까 네. 이분도 뭐 좀 옛날 분이신 것 같은데 네. 예전에 한 2002년도 영화인가요? 마이너리티 맞아요. 다 아시네요. 네. 아 예. 놀랐습니다.
그거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약간 그 범죄 예방 정책이 나올 때마다 사실 거론되는 영화인데, 그렇죠. 그 영화는 좀 영화니까 네. 약간 그 예지자들이 어떤 사람의 범죄를 예언하는 거죠. 네. 네, 예상하고 예언을 하고 그걸 이제 경찰에 알려주면 경찰이 미리 가서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예, 이 막는. 범인을 이제 체포하는 건데, 뭐 저는 뭐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하지만 일단 이거 한번 심하게 검토해 볼 만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어요. 네, 네. 왜냐하면은 이 정신건강 이거를 범죄 예방이 아니고 사회 구성원들의 정신 건강을 좀 도와주자, 정신 건강을 좀 좋아지게 해주고 그러니까 문제점을 공동이 좀 해결을 해주자, 같이.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어떨까? 실제로 우리도 뭐 건강검진을 예전엔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뭐 꽤 오랜 전에 바뀌었지만 이제 뭐 직장이든 어디서든 이제 단체로 검진을 받게 돼 있고, 지금도 만 40세 이상에 대해서는 주요 질병에 대해서는 국가가 검진을 하도록 네. 지금 실시하게 돼 있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나오면은 그분한테 당사자한테 얘기를 해주고 적극적인 치료나 어떤 이후의 어떤 조치에 대해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어떨까? 주변에 저는 뭐 이 우울증이나 이런 걸 치료받으신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 분은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사실 우울증을 드러내놓고 정신과를 가서 치료받기가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쉽지 그렇죠. 않기 네. 때문에 사회적인 시선도 있고. 누군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옆에서 괜찮아 가서 치료받으면 돼, 그 얘기를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사실 네. 저도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제 주변 분도 이렇게 사례를 보면 그렇게 해서 갔을 때 치료 효과가 매우 좋다는 거죠. 예, 우울증 같은 경우 되게 흔하거든요. 사실 네. 우울증의 증세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사실 우리가 흔히 알듯이 정말 우울해서 그냥 방에 이렇게 처박혀 있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그런 경우만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약간 심하게 두통이 많다든지 복통이 있다든지 아니면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하는데도 약간의 어떤 다른 어떤 성격의 어떤 좀 튀는 발언, 네.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네. 보니까. 근데 그 우울증이라는 거는 사실 그렇게 공격성이 엄청 큰 정신 질환은 아니잖아요. 스스로 우울감을 느끼고 뭐 그런 건데. 근데 이렇게 뭐 조현병 예비 증상이라던가 뭐 환청이 들린다거나 이런 거는 좀 낙인 찍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사실 건강검진에서 심각한 수준에서 잡을 정도로 이미 주변에서 되게, 아는? 되게 높은 수준일 네. 거고, 그 전에 좀 초기 예방을 하자는 차원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보면은 어떤 조현병이나 아니면 인격장애 같은 게 나올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은 그 진단을 가능하니까 네. 그분한테 그 당사자한테 그런 치료를 권유할 수 있겠죠. 어떤 정신과를 가서 정밀 진단을 받으라고 하든, 저희 지금 건강검진이 그렇잖아요. 네. 사실 네. CT를 찍어보고 내시경을 해보고 그쵸. 약간의 소견이 있을 때 한번 전문 병원에 가서 한번 진단을 해봐라, 그렇게 권고하듯이 그런 권고를 해주면 어떨까? 지금 그러니까 이걸 자꾸 범죄로만 생각하니까 부정적인데, 이 주변 우리 사회 전체 어떤 정신 건강으로 봤을 때 사실 그렇잖아요. 저는 여기 통계를 최근에 뽑아보진 않았지만은 제 언론 보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들이 계속 좀 늘고 있고, 제가 네. 알기로 통계상으로 계속 늘었을 겁니다. 작년에 좀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 그런 부분까지 한번 우리가 정신적으로 케어해준다. 사회가, 국가가, 공동체가 그런 차원이라면 한번 검토해 볼 만하지 않나. 네. 예, 이거 범죄자 가려내기, 낙인 찍기 이렇게만 볼 건 아닌 것 같다. 선배는 혹시 뭐 반대 의견 있으실까요? 저도 지금 센터장님 말씀 듣고 많이 설득이 되긴 했는데, 네네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근데 국가가 개인의 사적 영역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들은 최소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강검진에서의 이제 우울증 진단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현실화하고 예. 그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인 검사를 해서 좀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저도 좀 동의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국가가 어쨌든 개인이 이런 건강검진한 결과들을 다 보유를 하고 그것들을 관리하는 것 그렇죠. 자체로서도 좀 부작용을 네. 일으킬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좀 개인정보가, 걱정을 하고 네, 있습니다. 어떻게 악용될지 모르니까. 자, 그러면 사실 우리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안전수칙 같은 거 배우잖아요.
뭐 지진 대피 요령, 뭐 국민 행동 수칙 이런 거 있는데 이제는 뭐 묻지마 칼부림 안전 수칙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실제로 그 방범복 이런 거는 다 품절이 됐더라고요. 그다음에 어떤 일부 시민은 이제 그 후추 스프레이 같은 거 지하철역에 놓고 하나씩만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산방봉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 직접 본 사람들이 저는 아직 못 봤는데 산단봉 들고 다니는 분을 봤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예방을 하면 좋을지 사실 이게 예방이 어렵잖아요. 예방 어렵죠. 예방 어렵고 저도 저희 지난주에 이제 가족끼리 밥을 예. 먹는데 호신용품에 뭘 사야 되냐. 네네. 그 기자가 뭐 다 아는 줄 알고 있는데 저도 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사용하는 사람이 여성이냐 남성이냐 아이냐 뭐 청소년이냐 이게 좀 달라야 될 것 같고 뭐 저는 이제 여성이어서 그분이 네. 저한테 물으신 분이 여성이어서 가장 이제 쉬운 게 후추 스프레이가 아닐까 네, 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좀 나을 것 같다. 이게 그러니까 백에 이게 넣고 다닐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현실이 되게 웃긴 거죠. 이런 거를 걱정하고 있는 가족들이 예. 집에서 이렇게 식사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이번 사건이 좀 충격이 컸고 이후에도 안심할 수 없는겠구나 그런 네. 생각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씁쓸했습니다. 네, 선배는요? 사실 이제 언론에서 만약 이제 이런 유의 사건들이 지금 내 근처에서 일어났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행동 요령 같은 것들을 조금 그 기사화하고 하는 경우들이 네. 있었는데 일단 무조건 도망을 가야 될 것 그쵸. 같아요, 사실. 네. 물론 이제 내 주위에서 어떤 위협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순간적으로 예측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긴 하지만 맞아요. 일단은 만약에 비슷한 일을 겪으면 개인 차원에서는 빨리 일단 자리를 네. 뜨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일단 좀 이렇게 않을까. 혹시 막았을 뭐 그런 생각은 없나요? 그거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저도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에 한번 해봤는데 네. 안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달리는 게 가장 중요한 그 얘기 이건 제가 뭐 직접 확인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 칼을 든 흉기를 든 네. 사람이 이제 쫓아오면은 뒤돌아서 가지 마라. 그럼 이렇게 뒷걸음질을 뒷걸음질이 아니고 네. 약간 그러니까 옆으로 피하라는 거죠. 대각선으로. 예. 약간 군대에서 그 총알 예. 피하는 때처럼. 이게 제가 확인을 안 해봤어요. 확인 안 해봤는데 약간 심리상으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정신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으신 어떤 이 네. 범인들은 약간 이렇게 뒤돌아서 쫓아가는 사람들을 좀 더 약자로 생각하고 네.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사실 당황했을 때 그게 쉽지 않죠. 그쵸. 그러니까 무조건 뒤로 와서 뛰기 마련이니까. 네. 참 저희가 이런 걸 고민을 한다는 게 씁쓸하네요. 그러네요. 네, 오늘 전망자들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마무리로 전망 한마디씩 하시고 가셔야죠. 다음 주 여론조사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 보시나요? 다음 주는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그 여론조사가 조금 좀 변동이 있지 않을까? 이번 주에 잼버리가 있었고 네. 잼버리가 이번 주에 좀 마무리가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조금 반응하시는 게 좀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저 민주당 같은 경우 혁신위 발표가 있을 거고 10일 날. 네. 그리고 굳이 오늘 또 마침 이하영 전 부지사 재판이 있어요. 네. 오늘 거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겁니다. 이거는 법정에서 추후에 어떤 증언이 나올지. 추후에 또 중립교에서 다루겠지만 네. 하여튼 세간의 관심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 아마 다음 주 여론조사는 조금 변동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선배도 예상 한 말씀 해주세요.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악재가 많은 주간이 네, 되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혁신안 발표로 인해서 당내 갈등이 매우 이제 증폭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꾸준히 될 텐데 예. 과연 이렇게 지금 국가적으로 뭐 잼버리 이슈부터 시작해서 이런 이런 이제 흉기 난동 이런 그 부정적이고 아주 국가적인 대응이 필요한 이슈들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금 당내 갈등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습들이 네. 국민들에게 좀 비춰질 가능성이 매우 그쵸. 높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지겹더라고요. 약간 그 여론에 네. 좀 판단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좀 지지율 방어가 쉽지 않은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망자들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